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10회째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지난 7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디자인을 만나다라는 주제인데요. 50여 개 나라의 디자이너와 기업이 2,7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총지휘하고 있는 낙원 총감독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그래서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주제가 디자인을 만나다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일까요? 제가 총감독으로 시장님께 위촉장을 받을 때 시장님께서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아트 비엔날레와 좀 차별화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결국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입각했을 때 가장 차별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본질을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정한 주제이고요. 또 모든 관계의 시작이 만남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디자인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주제에서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뭐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분들이나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아트 비엔날레랑 디자인 비엔날레가 물론 전시되는 작품의 특징은 좀 다를 네. 수 있겠지만 '같은 비엔날레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네 하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차별화를 인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을까요? 뭐 사실은 예술과 디자인을 차별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예술이고 또 예술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예술은 작가 중심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디자인은 그와 달리 고객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잘 팔리도록 해서 좋은 디자인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술과 디자인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좀 구성의 특성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전과 좀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시관 구성이 좀 특색 있게 된 것 같은데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컬처, 비즈니스 이렇게 4개 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 구성은 어떤 배경으로 좀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4 가지로 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들이 디자인을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기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술이 디자인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또 기술이 영향을 주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진화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컬처 즉 문화가 되게 되겠죠. 그러나 결론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테크놀로지, 라이프스타일, 컬처 그리고 비즈니스관의 순서로 전시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이번 그 전시 구성에서 특징을 보니까 이전까지 그 비엔날레에서 보였던 지역관이 이번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지역관을 없애는 것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 뭐 없앴다기보다는 사실은 재배치를 한 건데요. 그 과거에 그 전시를 보면 5 관까지 다 사용하면서 5 관의 지역에 있는 여러 디자인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엄선해서 좋은 것들을 선정하는 전략이 좀 필요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올려놓다 보니까 지역권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그 좋지 않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간에 들어갈 요소들을 4개 관에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람하실 때 어떤 디자인이 우리 지역의 것인지를 보시는 것도 찾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 이번에 또 특징들을 몇 가지를 보니까 지금 일 주일 정도 됐는데 네. 3 관의 K컬처 디자인관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섹션이다. 그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익숙한 업체들도 좀 참여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네. 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좀 편하고 또 재밌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것도 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소개를 좀 맞습니다. 예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K컬처 삼 관을 들어가시면 사실은 이제 왼쪽에 그 이제
아원 고택을 저희가 이제 한 칸을 갖다 이렇게 옮겨 놨는데요. 그게 200년 된 고택에 한 칸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 문화의 원형을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K컬처를 보면 그 지난 6년 동안 K컬처의 1 등이 K팝입니다. 그래서 K팝에 뭐 예를 들면 BTS나 이런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또 무대 디자인을 했던 자니버스라는 회사에서 그 디자인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아주 레드닷에서 최고의 상을 탄 프로핏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디자인을 또 했고요. 또 그 롯데정보통신에서는 그 VR을 이용을 해서 아이돌의 공연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험도 갖다 놔서 아마 제일 볼거리와 해볼거리가 많은 관이 컬처관이 아닌가. 또 젊은 그 관객들은 와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 비엔날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술 작품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이게 좀 가깝게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레드핫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이게 독일 레드닷 또 IF 수상작들도 전시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네. 부분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전시들인가요? 그 전체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 뭐 외국에서 상을 탄 제품도 있지만 또 국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상 탄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관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제 국제화라는 거죠. 디자인 비엔날레의 국제화고 더 나아가서 지역에 광주의 많은 디자인들이 글로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국제적인 그런 기관들과의 협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술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는 이제 1995 년에 시작이 됐고 네. 30여 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고요. 디자인 비엔날레는 2005 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20 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제 올해로 18 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행사니까 뭐 시민분들이 처음에 인제 비엔날레 또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제 유치가 됐을 때 굉장히 반기고 하셨지만 음. 그래도 좀 여전히 좀 '비엔날레는 어렵다. 전시는 어렵다.' 좀 이런 인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디자인 비엔날레를 좀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를 감독님께서 좀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다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스튜디오도 모든 것이 디자인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비엔날레를 보시면서 일상의 디자인으로서 '저 디자인이 나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일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 서로 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은 관점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도처에 배치한 해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볼 거리를 꼭 반드시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예술 비엔날레에도 있지만 이 디자인 비엔날레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 그 어떤 산업과의 연계, 실제로 이게 산업에서 쓰이는 디자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기대되는 어떤 산업적인 그런 효과들도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의 핵심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자인은 겉만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전략적인 좋은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면들이 디자인과 산업과의 가장 가까운 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 이제 여러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이 작품은 좀 추천하고 싶다. 이런 작품은 꼭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작품이 있으면 소개 좀 네. 해 주시겠어요? 다 보셔야 되는데요. 다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인제 제가 처음에 이제 밋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을 잡고 예술과의 차별성을 얘기를 할 때 디자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점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진화하는 진화성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이 존재한다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키워드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제1관 테크놀로지관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 메리고 라운드라고 그 목마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집과 사무실과 일터에 대한 것을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전시가 있습니다. 그 전시야말로 진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되겠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4560 디자인 하우스하고 애플을 전시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야말로 진화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디자인의 진수를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마지막에 비즈니스관에 디자인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신 이노베이터들을 꼭 보시는 것이 중요한 관점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두 다 보셔야 합니다. 네. 일단 뭐 감독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아까운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추천 포인트들을 가지고 또 전 작품을 빠지지 않고 둘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질문 전에 이제 18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디자인 네. 비엔날레. 뭐 이렇게 안팎에서 지켜봐 오셨을 텐데 네. 지금 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위상이 어느 정도나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 지역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안팎에서 지켜봐 오신 결과 네.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뤘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 어떤 정도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한국의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서 지난 18년 동안 이것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레드닷 심사위원인데 그 레드닷 심사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이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국제화가 되었고 국제적으로 브랜딩이 된 행사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걸 가지고 광주는 무엇을 얻었을 것인가? 광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무엇을 얻었을 것인가? 광주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광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컨퍼런스도 참여하시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많이 와서 보시고 한 번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시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볼거리, 해볼거리, 배울거리 그것들을 전부 다 체험하시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11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 한 50일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관객분들 또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좀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서 이제 보시는 거는 참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와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시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디자인은 여러분들의 일상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와서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훌륭한 도슨트들을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교육도 하셨고 또 기획자들, 관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궁금하신 것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질문을 하시고 그 디자인이 탄생한 과정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훨씬 배울 거리가 많은 유익한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팁을 감독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물어도 보시고 또 도슨트 분들이 준비가 많이 됐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관람을 해서 좀 더 재밌게 디자인 비엔날레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낙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급등했다가 또 가라앉다가 뭐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뭐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들이 이미 속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도 알려진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규모인데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이명록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 경기도 이렇게 뭐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먼저 발생했던 것 같고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값이 상승하고 또 갑자기 떨어진 게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광주에서도 최근까지도 심심치 않게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광주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이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셨으니까 네. 자, 어느 정도 지금 피해 규모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도 이제 한 2 주쯤 전에 이 상황을 인지를 하면서 지난주에 5분 발언을 의회에서 하면서 수면 위로 올린 뒤에 확인을 한 내용들입니다. 어 기존의 광주는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했던 지역이 맞긴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그때까지는 6건 정도로 확인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계림동에서 또 전세 사기가 일어났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까지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온 바로 심의 중인 몇 건 이외에는 전부 다 경공매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첨단에서 일어난 이번 전세 사기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200여 건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시에 접수된 건은 총 91건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예.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서 먼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뭐 처음에 6건밖에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집값의 등락 폭이나 이런 게 수도권보다 적고 그리고 이게 그 주택의 규모, 인구 규모 자체, 계약 건수의 규모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적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전세 사기로 밝혀지는 것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광주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사기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 증명하기도 힘들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걸 사기라고 하나 궁금해하실 분들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수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사기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지금 행각이 발각이 되는 겁니까? 이제 보통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입힌, 그러니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거기로부터 해 가지고 이익을 얻을 경우에 사기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걸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들을 전부 다 사기로 통칭을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제. 특히 뭐 계림동 건 같은 경우에는 3개 법인이 지금 주택들을 경공매에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차치해 두고라도 첨단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수법이 굉장히 치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임대사업자인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임대사업자인 또 딸들을 같이 데리고 함께 살고 있는데, 부부와 딸의 명의로 첨단 인근에 있는 대규모 오피스텔들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차를 한 이제 임차인들한테 나갔고요. 그리고 재계약 시점에서 유한회사 법인으로 그 임대인을 변경한 다음에 그 법인을 파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기를 자행을 했는데요. 마침 또 보통 이런 사기가 벌어졌을 때는 공인중개사에 대부분 의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인중개사도 대부분의 매물을 딸의 명의인 공인중개사로 임대를 했고요.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는 지금 폐업을 하고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뭐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게 뭐 굉장히 수법이 다양한 게 뭐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유한회사 설립한 다음에 파산을 시키고 또 그 일가족이 함께 하는데 그 일가족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 실제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내가 특별히 부주의해서 당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첨단 오피스텔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오피스텔 사례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입주자 대부분이 인근 대학의 대학생, 또 연구원,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피해자들 좀 만나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최초 제보도 역시 피해자에게 받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좀 마련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아서 피해를 받았다기보다는 누구든 받을 수 있는 피해였지만 거기에 대한 타격이 더 큰 그런 입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그리고 대학생, 연구원, 사회초년생, 취준생 이런 입장들이 전부 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축적한 자본이 없다 보니까 보통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80% 정도를 전세 대출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를 그동안 모아온 개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20% 마저도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목돈이 당장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임대를 한 상황이지만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다면 이 금액들은 전부 다 또 부채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네. 네. 파산 이야기, 예. 예. 파산 네. 이야기 아까 인제 나왔으니까 예. 파산 이야기 좀 해 보자면 음. 지금 이거를 근데 자기가 지금 피해자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 시점에서 법인을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임대를 하신 분들, 법인 명의로 돌아간 분들에게만 파산 등기가 발송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개인 사업자인 부부 혹은 가족을 통해서 임대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 파산 등기가 발송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정황으로 파악한 바 지금 그렇게 파산 등기가 날라온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어 집을 보러 온다는 그런 연락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부부도 그리고 그 가족도 현재도 계속 그런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당연히 그런 시민들께서는 지금 피해 상황이나 아니면은 파산 상황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계속 거주를 하시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제 방금 말씀 이제 제보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앞으로도 뭐 계속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뭐 파산 뭐 전세 계약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는 새로 집을 들어오기 위해서 임차를 하기 위해서 집을 보러 온다. 이게 인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계속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어서 좀 조치가 빨리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광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인제 네. 이야기를 하셨죠. 자, 피해자들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광주시가 나서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그리고 행정과 당연히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는가를 봤을 때는 다소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제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기를 국가 행정의 책임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기를 방임했던 것, 사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 빈틈이 있었던 건 당연히 행정이 조금은 더 도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광주시에서는 TF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그 고안하고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제가 발언 이후에 수면 위로 올리면서 이분들께 법률적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채권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나 이런 것들을 거두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게 어차피 지금 전세 보증금을 이분들이 전부 다 빚으로 떠안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빚을 차근차근 갚을 수 있게라도 시에서 금융적인 그런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세 사기 피해가 이게 뭐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시에서도 인제 뭐 여러 가지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에 패키지 조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총 4건이 제정이 됐습니다. 4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2건이 재정 조례고 그리고 2건이 개정 조례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왔는데 일단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조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원 조례, 그리고 주거 기본 조례, 주택 중개 보수 조례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그리고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피해 지원에 대한 법률 상담,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게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관련된 뭐 구제와 관련된 조례들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제 이것도 법률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또 국회가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지금 법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거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또 왜 나오는 겁니까? 사실 특별법이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 사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사기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든 것만 해도 특별법의 의미는 충분히 다했지만 지금 피해자가 겪고 있는 그런 고충과 또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 많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맹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구제 후 구상 방식으로 해서 저도 역시 발언 이후에 인터뷰나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먼저 피해자들이 대출 이자를 좀 안전하게 갚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뒤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맹점이 참 다양한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우선 변제 대상일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인정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니다 보니까 아닌 경우에 이제 피해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특성상 이제 정부가 완곡하게 그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국회 앞에서도 또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움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확인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서 빈틈없이 하도록 하는 노력이 정치권에서 좀 해야 될 정부와 정치권이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이게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뭐 법률 기존에 있는 법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뭐 지역 사회나 지자체 단위로도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나가고 관련된 것들을 좀 정비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전세 사기 방지하기 위해서 광주시나 또 의회에서 뭔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그분들께 실태 조사 이후에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다행히도 제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책임지고 시민들께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세 사기를 없애는 건 근본적인 문제는 사기꾼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기꾼이 없어지리란 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만큼 조금 더 시민들께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안내라든가 혹은 또 제도가 빈틈이 발견된다면 그런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전세 사기 이야기 뭐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피해자분들도 많고 또 마땅한 해법은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구제책을 만들어내고 또 조금이라도 사기의 가능성에서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지책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한 발 한 발 생겨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엔 이르지 못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법안 얘기는 좀 뒤에 하고 네. 제가 옛날부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첫 네. 질문이 좀 그렇기는 한데 19대 때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의원 시작하셔서 20대 국민의당 그리고 21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네. 좀 약간 파란만장하다 뭐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변화가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안착하기 힘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양당 정치인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제3지대가 필요하다, 다당제로 가야 한다라는 네. 주장을 표방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고 제3지대인 국민의당에서 네. 활동을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네. 이 양당 체제로 회귀를 하고 말았는데 정말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제3지대가 그렇게 안착하기 힘들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터뷰 말미에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다시 좀 여쭤보기로 하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쩌다 보니 국민의힘 소속이 지금 됐는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에 모 인사랑 통화한 녹취록이 네. 지금 공개가 돼서 파문이 꽤 크게 일고 네. 있는데 아주 직설적이고 국민의힘도 좀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걸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당시 그 네. 대통령 후보로서 그 준비를 하시면서 아주 네. 고도의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초기에 공정이나 네.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층이 중도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통화였는데 그거를 정치적 행위로 보는 거는 조금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개인적인 행위가 왜냐하면 개인적인 활동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네. 조직화가 됐었고 이 처음에 이 개인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한 이 고도의 정치적 발언 등을 통해서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외경, 외향만 보면 약간 뭐 우직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정치적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우직하고 뭐 소신 있고 뭐 이런 모습은 과거의 검사 시절에 네. 그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네. 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로 단식 14일 차인데 네. 지금 뭐 방탄 단식이다 뭐 이렇게 치부하거나 뭐 냉소하고 말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 대표 단식 검찰 수사 방탄 논란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방탄 단식이다라고 하는 네. 거는 그냥 뭐 비난을 위한 그 단어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네. 기존 우리 사법 체계에서 볼 때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구속 사유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비난을 위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검찰 수사가 사실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검찰 수사라는 것은 무엇을 수사하는 건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수사를 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네. 지금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뭐 예컨대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검찰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업무상의 행위지만 배임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이재명은 피의자다. 이재명은 뭐 중죄인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그 문명 사회에서 네. 사람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행위가 수사 대상이고 그 행위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리고 네. 그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그것이 수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힘 주류 입장이랑은 완전히 다른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힘 주류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분들은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할 수 있죠. 정쟁화할 수 있고. 그게 뭐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 모습이고요. 네. 그런데 검찰이 그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은 법질서 수호자 아닙니까? 법질서의 집행자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 행위이고 네. 이 불법 행위가 업무상의 행위와는 어떤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을 가지고 뭐 계속해서 비난하는 모습으로 정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지칭을 뭐 단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뭐 설명하러 국회 왔을 때도 네.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검찰은 또 체포동의안을 보내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뭐 불구속 재판으로 갈 거지 뭐 구속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체포동의안 보내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네. 이 사안은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거는 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네. 피의자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의 행사 부분 역시 네. 중요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결을 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부결 가결은 뭐 사안에 따라서 네.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저 역시 그 설명에 따라서 이 사안이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개별적인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을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네. 지금 법무부가 7월 30일이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건 뭐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틀렸다는 취지로 적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는 국민은 자신이 고소고발 사건이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 수사준칙 개정안이 정확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틀렸다는 거는 뭐 어떤 게 틀렸다는 건가요? 고소고발 사건의 빠른 처리가 네.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네. 무조건적인 빠른 처리가 아니라 이번 이 대전의 선생님 네. 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고소를 빨리 처리하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은 그냥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네. 빨리 처리하는 그것이 올바른 수사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정말 틀려도 한참 틀린 방향입니다. 근데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령 뭐 돈을 떼었는데 수사기관 가고 고소고발하고 저 사람 좀 처벌을 해주세요 했는데 네. 뭐 경찰서에서 접수 고소고발을 안 받고 이건 뭐 얘기 안 돼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면은 좌절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일단 받아주고 처리 결과를 어쨌든 신속하게 통보를 해주고 그게 뭐 크게 나쁜 방향은 아닌 것처럼 일견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전체 총량으로 보면은요. 네. 저희 그 고소고발된 사건이 1년에 40만 건 정도 되고요. 예, 일본의 고소고발 접수 건수의 40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하나요?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총량 자체가 네. 신속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아예 원천적인 그 불능 요소일 뿐만 아니라 네. 이 총량에 들어와 있는 사건들이 네. 형사사건화하지 않을 형사사건화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사건들이 단순 민원, 무고성 민원, 민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형사사건 고소 사건화돼서 네.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총량 자체를 그대로 놓고 이 총량을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무지한 거죠. 이 총량 자체에서 네. 수사할 대상을 일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총량에서 수사할 대상을 분별해내는 거 그리고 이 수사의 대상이 아닌 거는 다른 해결 절차가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 건데.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납득을 시켜주는 건가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떼어서 고소를 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돈을 뗀 게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아서 이게 이제 사기범죄의 네. 피해자가 된 거죠. 또 하나는 계약을 했는데 틀림없이 갚는다라고 해서 차용을 해줬는데 갚지 않은 거. 네. 이건 민사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형사의 이 역량들은 이 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건은 민사의 역량들이 집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 모든 것이 형사로 온 다음에 이 형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민사에서
이거를 활용하면서 네. 그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를 위해서 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형사사건 절차에서 피해를 입어서 빠른 구제가 필요하고 빠른 가해자 처벌이 필요한 사건들이 네.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형사에서 네. 그 다뤄야 할 것들 그리고 형사가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서 다뤄야 할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구별해내고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네. 예,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소고발 형사 뭐 재판을 남용하는 거를 좀 일단 차단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 지금 우리 사회가 검찰의 수사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뭐 검찰 국가, 검찰 독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네. 이번 그 수사 준칙으로 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면으로 위배됐다,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검찰 권력의 가장 그 제도적인 장치는 수사 기소를 전부 검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기소해서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이 부분이 잘못됐지 않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법 체계가 네. 사실은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이고 실질적인 법 체계가 그렇게 이제 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검찰 독재, 검찰 권력 집중 이 모습인 겁니다. 검찰이나 검사들 입장은 그거 하려고 시험 받고 검찰에 그거 하라고 권한을 준 거 아니냐, 검찰적법 등등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검찰의 그 수사 기소를 같이 가지게 된 네. 이유는 우리의 그 일제 식민 시대 경찰의 아픈 역사죠. 일제의 순사로서 사실은 국민들과 국가에 크나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이 성문화된 법은 장식용이고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잘못이고 검찰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런 법 운영 체계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근대의 문명 체계를 정면으로 거슬리고 가고 있는데요. 근데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법시험에 그런 권한을 준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권보호법 얘기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꽤 됐는데 일단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오늘 논의한 교권보호사법 이 네.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교육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 평온한 이제 교육활동,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해가 방해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법적 권한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생활 지도의 그 방식과 범위들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에 교권 침해로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개정안에 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한 거는 뭐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덜 난 건가요?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의해서 내일 모레 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여야 간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는 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생활기록부 기재라고 하죠. 생활기록부의 이 교육활동 방해,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사들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거를 좀 처리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물리적으로? 네, 저희 이번 교육법안소위에서 오늘 아침에 의결한 내용, 합의 의결한 내용은 22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안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네.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서 각종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장의 초동 조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의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현장에서 그 어떤 상대방의 주장 또한 역시 다양하고 네. 그리고 어떤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동 학대다, 폭행이다 이렇게 그 고소 고발을 하고 나오는 네. 그런 그 문화, 존재하는 그 무고성 문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불식시켜야지 예,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법은 법대로 뭐 제정 개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가장 먼저는 학교 현장을 신뢰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현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단 하나하나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잘못인지 따져보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가지면은 이 하나하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주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툼이 오면 일단 의뢰 위치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늘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교사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의 학교 현장에 대해서 일단 신뢰의 모습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원하는 모습들, 원하는 주장들을 네.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뭐가 됐든 사람 사이 신뢰,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신뢰가 사실 우리 사회, 선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데 네. 사실 정치권에서의 신뢰는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모습입니다. 네. 예. 분열과 적대시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신뢰를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앞서서 제3지대 얘기 잠깐 말씀을 하다가 넘어왔는데 내년 총선 거치도 상당히 궁금한데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네. 결정하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국감 10월 10일부터 네. 예정되어 있는 국감에 치열하게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국감 직후부터 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제3지대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 총선에서의 제3지대의 활로 네.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9월 13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